박원순 서울시장 추천도서 강남의 탄생 한종수 강희영 지음. 대한민국의 심장도시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이 책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강남이 살아있는 역사가 담겨 있다. 뮤지북스. 찾아보기 기타 323페이지. 니은 나산백화점 89, 남부 순환도로 61, 62, 184, 200, 남부터미널, 시외버스터미널 45, 46, 139 등, 남산 78, 79, 124 등, 남서울 26, 110, 111, 267, 남서울계획 26, 92, 넌노빌딩 104, 106, 노년 28, 64, 65 등, 뉴욕책과 108, 114, 뉴월드 나이트클럽 233, 뉴코아 백화점 44, 88, 89, 173, 뉴타운 274, 303 내지 305. 63페이지로 돌아와서 다만 성수대교 때부터는 이야기가 좀 달라진다. 1970년대 후반이 되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자신이 생겼고 다리를 만들면서 조영미, 속된 말로 뽀대를 생각할 정도의 여유가 생겼다. 그래서 성수대교 건설에는 교각 사이를 이전에 비해 2배 이상 넓히는 거버 트러스 공법이 도입되었다. 일본의 어느 항구 도시의 다리를 본뜬 것이었다. 과연 이 다리가 윗분들이 보기에도 흡족했는지 이후 해외로 나가는 국가 홍보물에 성수대교가 등장했고 박정희 대통령은 1979년 10월 16일 준공식에 참석하여 직접 걸어서 다리를 건너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도 했다. 그러나 국가 홍보물에 등장할 정도로 자랑스러웠던 이 다리가 곧 나라 망신을 시켰다는 사실, 다리 건설을 허가했던 건설부 장관이 바로 박정희를 죽인 김재규였다는 사실은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다. 더구나 바로 이날 10월 16일에 12.6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부마 항쟁이 시작되었으니 운명의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공교롭지 않은가. 성수대교 참사 이야기는 나중에 따로 다루기로 하자. 다만 비 내리는 영동교로 유명한 영동대교에 얽힌 이야기를 마저 할까 한다. 영동대교가 생기기 전에는 당연히 나루터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지선에 실린 황소가 뒷걸음질을 치는 바람에 배가 전복되고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고 한다. 이 사고로 인해 영동대교 건설을 서두르게 되었다고 한다. 성수대교 이후에 놓인 다리들은 잠수교 위에 얹느라고 어쩔 수 없이 기존 다리의 공법에 따라 만든 반포대교를 제외하면 조형미 있게 만들어졌다. 한강다리의 모양 역시 시대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64페이지. 강남구의 탄생. 강남에 최초로 들어선 아파트는 논현동 22번지 7194평의 땅에 1971년 4월 24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28일에 완공한 공무원 아파트였다. 5층짜리 아파트로 12개 동 총 360세대였고 서울시 공무원들 가운데 무주택자에게 분양되었다.
평수는 12평형과 15평형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는 꽤 큰 편이었다. 공무원 아파트는 값이 쌌고 한남대교를 건너면 시청까지 20여 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도 편했다. 너도 나도 공무원 아파트에 입주했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없고 주위가 너무 황량해서 상당수는 다시 강북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후 이어지는 신도시 입주 초기에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인데 이런 점에서도 강남은 선구자였던 셈이다. 하지만 이 정도의 아파트 단지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규모였고 강남에 서울 인구를 끌어들이기에는 역부족이었다. 1972년 3월 25일 양택식 서울시장은 좀 더 본격적인 영동지구 주택 건립 계획을 발표했다. 대지 50평에 건평 15평, 대지 60평에 건평 18평, 대지 70평에 건평 20평 등 3가지 형태로 단계적으로 주택 1396동을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장소는 지금의 압구정동, 학동, 논현동, 청담동 일대였다. 이 주택단지는 당시의 수준을 반영할 수밖에 없어 획일적으로 무미건조하게 만들어진 데다 이를테면 시골에 해당하는 오지에 있었다. 이에 분양이 제대로 될까 우려했지만 예상외로 4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성공리에 분양되었다. 10개로 구성됐던 이 주택단지들의 흔적은 현재 남아있지 않다.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영동 3단지니 10단지니 하는 버스 정거장 이름으로 남아 그때의 흔적을 간직했지만 지금은 그마저 사라진 것 같다. 이 단지에 살았던 주민들이야말로 강남 시대를 연 첫 주민들이라 하겠다. 서울시는 강남 신시가 활성화를 위해 버스 회사에 압력을 넣어 노선을 강제로 배치했다. 또 1973년 6월에는 급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금의 논현동 영동시장 자리에 영동 출장소를 설치했다. 영동 출장소의 관할구역은 지금의 강남구와 서초구 그리고 송파구의 잠실동과 신천동이었다. 유입 인구는 나날이 늘어났고 1975년 10월 1일 드디어 성동구와 영등포구에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강남구가 탄생했다. 66페이지 그림 8 1971년 12월 28일 완공된 공무원 아파트 성동구와 영등포구에서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강남구가 탄생했다. 이때 강남구는 지금의 강남구는 물론 서초구와 송파구, 강동구를 포함하는 초대형 구였다. 당시에는 어느 누구도 미래의 강남구가 서울의 모든 구를 능가하는 일종의 특별구가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 시기에 강남 이주를 촉진한 또 하나의 요인은 1975년 4월 남베트남의 붕괴였다. 한국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고 유사시 한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라는 문제는 서울 시민들의 머리 한구석을 차지한 꽤 진지한 걱정거리였다. 이런 상황에서 남베트남의 수도 사이공이 함록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고 많은 서울 시민들이 한강을 건너는 한 이유가 되었다. 67페이지 아파트 시대가 시작되다. 1976년 8월 건설부 고지 제131호로 11개 아파트 지구가 고시되면서 본격적인 강남 아파트 시대, 아니 전국의 아파트 시대가 열렸다. 일단 아파트 지구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는 아파트와 부속 건물밖에 지을 수 없었다. 따라서 아파트 지구 안에 땅을 가진 군소지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아파트 업자에게 땅을 팔 수밖에 없었다. 말도 안 되는 사유재산권 침해였지만 이때는 그런 시대였다. 그리고 11개 지구 중 무려 6개 지구가 강남에 있었다. 반포지구 167만 명, 압구정동 지구 36만 평, 청담지구 11만 평, 도곡지구 22만 평, 잠실지구 74만 5천 평, 그리고 가장 작은 이수지구가 2만 5천 평이었다. 이에 비해 비강남권의 4개 지구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다. 즉, 이촌지구는 4만 8천 평, 서빙고지구는 24만 6천 평, 원효로지구는 3만 1,000평, 화곡지구는 8만 8천여 평에 불과했다. 나머지 하나는 범강남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여의도 지구로 17만 평 규모였다. 이렇게 볼 때 아파트 지구 지정은 사실상 강남 개발이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9. 영동 아파트 계획 지구 배치도. 아파트 계획 지구 반포교 강변사로 강변호로 제3 한강교 한남동 한강 영동교 강변 용로 신사동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 학동 삼성동 대치동 역삼동 고속터미널 서초동 (1978년 12월에) 반포에서 10평 형태의 주공 아파트 단지 공사가 시작되었다. 이 아파트들은 신중산층이 내 집 마련과 강남 입성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이루는 토대 역할을 했다. 3년 후인 1981년 12월에는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유일하게 강남권에 조성한 개포지구 51만 평에 대한 개발이 착수되었다. 강남 6개 지구 중 잠실과 이수를 제외한 4개 지구를 합쳐 영동지구라고 부르는데 이 지역에는 최초로 근린주구, 찔린주취 개념이 적용되었다. 출퇴근 직장인이나 학생을 제외하고 외출을 하지 않는 일반 주민과 주부, 어린이가 간선 도로로 나가지 않고 주거단지 내에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강남에는 옛 왕실 소유지와 대지주 땅이 많았고 기본적으로 필지가 컸다. 그에 따라 도시블록을 크게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근린주구, 찔린주취 개념이 도입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뉴욕의 도시블록은 가로 250m, 세로 70m 정도인데 비해 강남의 블록은 가로, 세로 각각 600m 안팎의 거대한 규모가 되었다. 그런데
원래 근린주구 찔린주추라는 이론을 만든 인물은 미국인 클래런스 아서 페리였는데 한국의 실정은 미국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 특히 당시 도시 계획가들은 권력이 요구하는 속도전에 부응해야 했고, 그러면서 든든한 서구의 이론을 끌어다가 이렇게 거대한 강남의 블록들을 만들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강남거리는 걷고 싶어지는 풍미라고는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았다. 유현준 교수가 도시는 무엇으로 사는가에서 이유를 잘 분석해 놓았다. 그에 따르면 강남의 길이 성공적인 거리이기는 하지만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못한 이유는 거리의 출입구와 블록의 모퉁이 수가 적기 때문이다. 명동이나 종로는 자동차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거리라 보행자 위주로 만들어졌다. 반면 강남의 거리는 자동차 시대를 생각하고 만들었기에 출입구와 모퉁이가 적을 수밖에 없다. 이를 유현준 교수는 다음과 같이 계량화했다. (70페이지) 거리 홍대 앞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강남대로 테헤란로 이벤트 밀도 홍대 앞은 34 신사동 가로수길은 36 명동은 36 강남대로 14 테헤란로 8 거리 홍대 앞은 3 신사동 가로수길은 1 명동 1 강남대로 4 테헤란로 5 100m 구간마다 나오는 입구의 개수를 말한다. 이벤트 밀도란 횡단보도 없이 건너갈 수 있는 경우에는 건너편도 포함한다. 이러한 걷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재미 문제는 별개로 치더라도 거대한 블록은 사람들로 하여금 황당한 경험을 하게 한다. 아래 글은 당신의 서울은 어디입니까? 의 저자이자 강북 촌노민 건축사 황두진의 고백인데 사실 그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테헤란로에서 약속을 했는데 처음 가는 건물이어서 조심스럽게 가고 있는데 건너편 길가에 그 건물이 보였다. 그래서 다음번 신호등에서 유턴을 하여 돌아오면서 주차장 입구를 찾기 시작했다. 그 건물 앞까지는 왔지만 주차장 입구를 찾을 수 없어 머뭇거리자 뒤의 차들은 경적을 울려대기 시작했다. 그래서 블록 내로 들어가 우회전 3번 해서 한 바퀴 돌자고 생각하고 차를 몰았다. 그러나 나 말고도 여러 대가 그 길에 들어가기 위해 꼬리를 들이우고 있었다. 한참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골목에 들어섰는데 이제 차로는 거의 1차선으로 좁혀지고 양옆에는 우리나라 인도의 전형적인 모습, 즉 차와 사람과 가게의 물건들이 더불어 고통을 분담하는 풍경이 펼쳐졌다. 그러나 저 앞에서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들어서고자 하는 차 한 대가 반대 방향에서 오고 있었다. 폭이 1차선이 조금 넘는 길이었으니 서로 양보하려 해도 할 수 없는 팽팽한 대결이 예상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어떤 가게 앞에 한 대 분량의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고 그 공간을 이용해 많은 차들이 대단한 시민정신을 발휘해 이 상황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 어느 방향인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강남의 속살을 처음 헤집게 된 나는 강남이란 반듯한 네모로 구성된 도시로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로만 그럴 뿐이었다. 내부는
강북과 별 다를 바 없는 미로였던 것이다. 심지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서기까지 했다. 즉, 강남은 큰 길에는 고층 건물이 들어서고 그 뒤에는 그저 그런 건물들이 햇빛을 받지 못해 시들시들한 나무처럼 들어서 있다. 블록 내부의 길은 기껏해야 2차선 내외이니 그 분기점에 채증이 일어남은 당연한 일이다. 사람 몸으로 비유하자면 대동맥 바로 옆에 모세혈관을 붙여놓은 셈이니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언젠가 이 부분에서 심각한 혈관 파열이 일어날 게 뻔하다. 이것이 소위 계획도시 강남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 놀라울 뿐이다. 황도진은 이때 강남을 죄다 부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의 블록은 강남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작은 규모로 분당을 비롯한 신도시로 확산되었다. 다만 분당의 경우는 거의 아파트 단지라서 이런 교통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72페이지 아파트 재발들의 흥망. 한편 1980년대와 1990년대 한국 아파트 기업의 대명사 우성이 등장한다. 원래 중화동의 일개 보도블록 제조업체에 불과했던 우성은 고속버스 터미널 맞은편인 잠원동의 아파트 건설 허가 12층 4개동 208세대를 받고 1977년 1월 분양 공고를 냈다. 놀랍게도 신청자는 4,000명을 넘었다.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가 한창 올라가던 때였는데 이렇게 우성이 분양 대박을 터뜨리자 많은 업체들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었다. 마침내 오늘날 40만 호에 이르는 아파트 수에 아파트 거주율 80%에 달하는 강남 아파트 시대가 활짝 열렸다. 남쪽의 대치동과 도곡동 지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에서 1973 내지 1974년에 세운 도곡 아파트를 중심으로 3호 주택의 개나리 아파트와 진달래 아파트가 들어섰고 동쪽에는 한보 주택의 음마 아파트가 건설되어 대규모 주택단지가 형성되었다. 특히 개나리 아파트는 오늘날 감각으로는 촌스러운 이름이지만 당시에 놀랍게도 4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였다. 이 정겨운 이름의 아파트는 재건축되면서 현재 사라지고 없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서울에 주택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1977년은 100억 달러 수출을 이룬 해였고 중동 특수까지 겹치면서 경기가 과열되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 때마다 청약 창고 앞에는 장사진이 생겨났다. 그러자 정부는 국민주택 우선 공급에 관한 규칙에 불임수술자 우선 제도를 새로 포함했다. 한마디로 정관수술을 받은 이들에게 우선 분양권을 준다는 의미였다. 이에 많은 이들이 정관수술을 받았다. 보건소와 병원들은 시술 확인서를 발급해달라는 요청이 쇄도해 업무에 차질을 빚을 정도였다. 이 때문에 반포 일대는 내시촌이라는 조금 민망한 별명이 붙기도 했다고 한다. 지금은 정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아야 청약 혜택을 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197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대한민국의 아파트 건설 업체들은 말 그대로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 건축 허가만 받아내면 그 다음부터는 노다지였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계약금으로 정지, 정띠 공사와 기초 공사를 한다. 한편으로는 분양계약서를 담보로 막대한 자금을 대출받는다. 그 다음 아파트가 올라가면 매달 납부금이 들어오고 완공 후 입주가 시작되면 잔금이 들어온다. 이러니 건설업체는 결코 손해볼 일이 없었다. 건설업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다시 땅을 사고 또 아파트를 지었다. 무명의 보일러 회사였던 한신공영은 반포 일대의 땅을 싸게 사들였다가 1976년 10월부터 무려 11개 단지 11,672세대를 분양하여 떼돈을 벌었다. 우성 역시 반포를 시작으로 서초동, 개포동, 대치동, 역삼동, 잠실, 가락동에 아파트를 지었고 이어 잠실에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 재벌 반열에 올라섰다. 리베라 호텔도 우성의 작품이었다. 그 외에도 3호, 라이프주택, 지능기업, 경남기업, 한보, 삼익, 삼풍그룹 등이 엄청난 부를 쌓아 올렸다. 그런데 이 기업들 대부분은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사이 몰락의 길을 걸었다. 강남의 대지수 조봉구의 3호가 가장 먼저 쓰러졌고 한양건설이 넘어졌으며 진흥, 삼익, 라이프주택, 우성, 한보가 뒤를 이었다. 경남기업이나 한신공영 등 남아있는 회사들도 대부분 창업주의 손을 떠났다. 이 기업들의 수명은 보통 15년 안팎에 불과했으며 길어야 20년이었다. 지금까지 건재한 곳은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정도이고 사실 이들조차도 현대그룹이라는 거인의 덕을 많이 보았다. 승승장구하던 이 기업들이 몰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마다 몰락의 계기는 달랐으나 결정적인 요인은 같았다. 과다한 부동산 투자와 부채였다. 과도한 투자구나. 부채. 아파트 건설업체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채 사들인 땅을 담보로 은행 돈을 빌렸고 그 돈으로 또 땅을 샀다. 부채로 인한 이자 부담은 안중에 없었다. 땅값은 계속 오르고 아파트는 지으면 팔린다. 기업들은 이와 같은 환상에 빠져 있었다. 실제로 1980년대 말까지는 부동산의 가격 상승에 힘입어 땅 장사로 돈을 벌었고 외형을 키울 수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토지 공개념이 도입되는 등 경영 환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땅값은 더 이상 오르지 않았고 아파트도 지으면 팔려나가는 게 아니었다. 게다가 정부가 아파트 분양가를 규제하기 시작했다. 이처럼 상황이 급변하자 그전에는 신경도 안 썼던 부채가 기업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결국 아파트 장사로 쉽게 번 돈을 기업 경쟁력 강화에 투자하지 않은 탓에 아파트 재벌의 영화는 10여 년 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물론 우성 같은 경우는 타이어 산업에 진출했다가 실패했고 한 번은 제철소를 만들었다가 실패한 탓도 컸다.
우성은 1991년 독특한 외양의 사옥을 양재동에 지었는데 지금은 학원 건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강남에서 아파트가 아니라 빌딩 건설로 성장한 기업도 많다. 나산의 안병균 회장은 1981년 설릉역 주변의 대지 1600평을 사들여 샹젤리제 오피스텔을 지어 큰 차익을 남겼고, 이를 바탕으로 한때 나산을 세계 57위의 중견그룹으로 성장시켰다. 거평그룹의 나승렬 회장 역시 1988년 서초동에 지은 지상 19층, 지하 6층의 센츄리 오피스텔과 역삼동 빌라를 성공리에 분양해 큰돈을 벌었고, 1991년에는 논현동에 26층짜리 거평타운을 세우기도 했다. 6년 후 거평그룹은 30대 기업의 자리까지 올랐지만 실속이 없는 사업이 많았고, 결국 IMF 외환 위기 때 공중 분해되고 말았다. 강남은 이렇게 많은 기업들을 성장시켰다. 하지만 오래간 기업은 많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남긴 수만 채의 아파트와 빌딩은 여전히 건재하며 한 시대를 증언해주고 있다. 75페이지. 강남으로 모여드는 국가기관. 강남에는 아파트 단지와 고속버스 터미널만이 건설된 것이 아니었다. 정부는 영동 개발을 시작하면서 서울시청을 비롯한 112개 정부기관을 모두 옮기려 했지만 중앙부서와 언론의 냉담한 반응, 비용 문제 등으로 취소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이 강남으로 이전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3부의 하나인 사법부와 최고실세검찰청이었다. 1980년대 후반에서 1995년까지 서초동에는 여전히 비닐하우스가 많았다. 바로 이곳으로 대법원 청사와 서울고등법원 그리고 검찰청사가 이전했다. 사실 이 땅은 서울시가 지난 1979년에 시청사를 이전하기 위해 사들인 2만 5천 평의 부지로 대통령의 결재가 나지 않아 미루어지다가 결국 시청사 이전권은 백지화되었다. 결국 대법원과 검찰청이 이곳으로 가게 되었고, 대신 두 기관은 중구 정동의 옛 청사와 부지를 서울시에 내어주었다. 사법부는 청사 신축 재원을 엉뚱하게도 교통 범칙금으로 채워 뒷말을 낳기도 했다. 무려 28개의 응모작이 대법원 청사 설계에 도전했는데 최종 승자는 원도시 건축의 윤승중이었다. 이 청사는 1990년 한국건축문화대상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 좋은 작품인지는 다소 의문이다. 윤승중 씨는 집안이 안반이어서 자신의 구상을 다 펼치지는 못했다고 회고했는데, 대법원 청사는 포개놓은 법전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동에 있는 헌법재판소의 확대판처럼 보이기도 한다. 언젠가 대법원 청사를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지나치게 넓은 사무공간을 보고 역시 힘 있는 기관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는 대법원처럼 석조 건물은 아니지만 정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꽤 높은 계단을 지나야 하는데 엉뚱하게도 VIP들은 자동차로 직접 정문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위압적인 느낌을 주는 청사임에는 틀림없다. 누군가는 기어틴을 연상시킨다고 하는데 이는 약간 지나친 표현일지라도 어쨌든 시민들에게 거리감을 느끼게 하는 디자인이라는 지적에는 많은 이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림 10. 서울법원 종합청사와 검찰청사. 법원과 검찰의 서초동 이전으로 주변은 자연히 법조 단지가 되었고 강남은 정치적이고 보수적인 지역이 되었다. 미리 정보를 알고 주변 땅을 사 돈을 번 법조계 인사들이 많았다고 한다. 군 출신 중에서 떼돈을 번 인물은 삼풍그룹 회장 이준이었다. 그에 대한 이야기는 삼풍백화점 편에서 따로 하겠다. 검찰청사는 짙은 색으로 덮여 있어 밖에서 안을 알 수 없는 철옹성 같은 느낌을 준다. 어찌 보면 수사기관에 어울리는 그리고 그들의 마인드에 어울리는 건물이라는 생각도 든다. 이 일대에 이전한 또 하나의 기관은 국립중앙도서관이다. 법원과 검찰 다음으로 끝발 좋은 기관이 강남 내곡동에 자리를 잡는다. 바로 요즘 말 많은 국가정보원이다. 전신인 중앙정보부와 안전기획부가 가진 부정적인 남산의 역사를 탈피하고자 국정원은 남산청사를 버리고 1995년 강남으로 이전했다. 재미있는 사실은 태종과 순조가 잠들어 있는 인헐렁 앞의 현재 국정원 부지가 원래 김종필의 소유였다는 것이다. 전두환의 집권 때 그가 부정축제자로 몰려 국가 소유가 되었다가 결국 국정원의 세트가 되었다. 국정원이 자신들의 전신 중앙정보부의 창시자였던 김종필의 소유지에 자리 잡게 된 것이다. 그들이 남긴 남산의 건물에서 특히 지하에서 무자비한 고문이 자행되었음은 널리 알려진 역사적 사실이다. 몇 건물은 보안상 폭파 해체되었고 나머지는 서울시로 이관되어 교통방송국 등 서울시 산하단체의 공간이 되었다. 전국민주화운동 유가족협의회 등 18개 인권단체가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그 자리에 인권공원을 조성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9년 서울시는 남산 재모습 찾기 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건물들을 철거하려고 했다. 하지만 통감부 요적이 나오면서 계획은 중단되었다. 최근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그 건물로 이전하려고 했다가 무산되었는데 풍문에 따르면 다시 남산의 기억이 되살아날까봐 두려워한 국정원 측의 방해로 예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앞서 이야기한 상공부 단지는 행정수도가 추진되면서 취소되었지만 대신 최대 규모의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삼성동에 자리를 잡았다. 이제는 나주 혁신도시로 이전했지만 한국전력이 삼성동 터를 참 여유있게 잡았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건너편에 있는 선정릉은 그렇게 야박하게 굴며 부지를 적게 주고 도산공원 외에는
공원 용지조차 따로 없었다는 점을 상기하며 말이다.